한국의 해결료를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일본이 28년간 미국 의회에 로비한 극비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을 막는 서한을 만들고 협상팀 방안까지 저지시켰습니다.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이 서울에 서류 한 장을 들고 나타난 순간 28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도쿄 관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막으려 한 모든 행위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준 충격적인 반전,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저녁 관저의 복도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구두 소리가 빨랐어요. 평소 이 복도를 걷는 사람들은 느긋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심장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유의 여유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뛰다시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저는 책상 위에 올려놓은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녹차 표면에 잔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문이 열릴 때 밀려든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쿠로다 참사관, 지금 즉시 3층 회의실로 오십시오. 비서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28년간 이 건물에서 일하면서 이런 톤을 들은 적이 손에 꼽아요. 북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과 대치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의 긴박함이었습니다. 3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방위성에서 온 얼굴, 외무성에서 온 얼굴, 경제산업성에서 온 얼굴. 관저가 부처 구분 없이 사람을 긁어모은 겁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속보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속보를 2번 읽었습니다. 3번째 읽었을 때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승인이라는 2 글자가 눈앞에서 번쩍거렸습니다. 미국이 허락했다고? 한국에. 제 이름은 쿠로다 시니치입니다.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참사관. 해양안보를 28년간 담당해 온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앉기까지 도쿄대 법학부를 나왔고 방위성에서 10년, 외무성에서 5년, 그리고 관저에서 13년을 보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질서라는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그 체스판에서 한국은 어떤 존재였느냐고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관리 대상이었어요. 미국이라는 목줄을 달고 있는 나라. 그 목줄만 잘 잡으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나라. 28년간 그렇게 봐왔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해 왔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미국이 문을 닫아줬어요. 우리는 그 문이 닫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밀었습니다. 6번이었어요. 6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와타나베 류조 부장관보, 내각관방에서 안보 라인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말투도 점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관저 안에서도 몇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렌즈에 반사되어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요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하루만이라는 단어에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넘긴 나라는 70년 역사에서 영국 단 한 곳뿐입니다. 호주에는 완성된 잠수함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고 기술 자체를 공유한 건 영국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2번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우리 일본은 지난 40년간 4번 요청했습니다. 4번 모두 거절당했어요. 한국보다 먼저, 한국보다 많이, 한국보다 간절하게 요청했는데 한국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2명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어요. 방위성에서 온모리 켄타로 해상망료간부 장비계획부장의 주먹이 탁자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쿠로다 참사관. 네.
72시간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72시간 안에 워싱턴 라인을 전부 가동하십시오. 이 승인이 실제 이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SNS에 글 한 줄 올렸다고 바로 해결료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동의, 원자력 규정 조율, 기술 이전 범위 협상,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마음속에는 불안보다 자신감이 훨씬 컸어요. 한국이 미국한테 뭘 받았든 미국 의회를 움직이는 건 우리가 더 잘합니다. 워싱턴에 깔아놓은 라인의 두께가 다릅니다. 40년간 쌓아온 인맥이 있어요. 한국 로비력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복도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부드럽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쿠로다. 한국이 해추진 잠수함을 갖는 날, 아시아 해양의 판이 뒤집힌다. 일본이 70년간 지켜온 해양 주도권이 흔들려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 그의 눈이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네, 반드시 막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제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 정도는 해봤으니까요. 28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워싱턴 주재 외무성 라인에 암호 전문을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하세가와 토시오. 외무성 북미국 참사관으로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비 실무에서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의회 복도를 자기 집 거실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하세가와한테는 한 가지 결정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입이 험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 워싱턴 외교가 리셉션에서 한국 외교관들 앞에서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걸 저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렸어요. 외교관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세가와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뒤에 숨어서 잔머리를 굴리는 나라라고. 하세가와에게서 답신이 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워싱턴은 한낮이었습니다. 쿠로다 상,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상원 군사위원회 보좌관 3명과 조찬이 잡혀 있어요. 민주당 의원실 2곳에도 접촉했습니다. 한국의 과거 핵개발 시도 건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저는 답신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카드였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핵무기를 만들려고 시도한 전력이 있어요. 이걸 들추면 미국 의회의 비확산 강경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용 핵연료를 줬다가 핵무기로 전용하면 어쩔 거냐. 이 논리를 미국 의원들 머릿속에 심는 겁니다. 하세가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쿠로다 상, 솔직히 별로 걱정 안 합니다. 한국 놈들이 핵잠을 갖겠다고? 독일한테 도면 받아서 조립하던 나라가 미국 의회가 제정신이라면 절대 통과 안 시킵니다. 이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뼛속까지 동의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하세가와의 워싱턴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세가와는 미국 의회를 뼈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의원이 비확산에 민감한지, 어느 보좌관이 아시아 안보에 관심이 있는지, 누가 방산업체 로비에 약한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었어요. 비확산을 기치로 내세우는 의원 넷을 골랐습니다. 하세가와가 이 의원들의 보좌관에게 브리핑 자료를 전달했어요. 그 자료를 만든 건 저였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의 지시를 받아서요. 자료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과거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 잠수함용이라고 해도 핵연료 농축 기술이 넘어가면 군사 전용의 위험이 있다.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다. 사실만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도적으로 과장한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의 과거 핵개발 시도는 50년도 더 전 일이고 그 이후 한국은 핵비확산 조약을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맥락을 잘라냈어요. 과거 시도만 부각하고 그 이후의 변화는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것이 일본을 지키는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세가와의 공작은 빠르게 성과를 냈습니다. 72시간이 채 되기 전에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한국에 핵물질을 건네지 마라. 서한의 핵심은 우리가 만든 브리핑 자료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거 핵개발 시도, 핵 도미노 위험, 비확산 원칙 훼손,
미국 의원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뼈대는 도쿄에서 만든 거예요. 서한이 공개된 날 저녁 관저 회의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수고했다, 쿠로다. 방위성의 모리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해상자위대의 자존심 같은 존재예요. 잠수함 기술에 관해서는 일본이 세계 최정상이라는 확신이 뼈까지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모리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우리 소류급 한 척이면 한국 재래식 잠수함 10척이랑 맞먹습니다.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독일한테 도면 받아서 기껏 조립한 게 전부인 나라가 핵추진이라니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세가와에게서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서한의 영향으로 미국 원자력 협상팀의 한국 방문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정보였어요.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해도 실무 협상팀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계도만 있고 시공팀이 안 오는 것과 같아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한국 핵추진 잠수함 사업 현황 평가. 결론 사실상 좌초.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뒤로 기대 앉았을 때 가슴 한가운데에 따뜻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28년간 지켜온 것을 또 한 번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어요. 하세가와에게서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쿠로다-상, 오늘 의사당 로비에서 한국 대사관 참사관이랑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볼만했어요. 완전히 질려 있더라고요. 저한테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돌리더니 빠르게 걸어가 버렸습니다. 하세가와가 전화 너머로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워싱턴의 밤을 타고 도쿄의 제 사무실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한국 놈들 표정,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도심의 불빛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불빛 아래에서 잠든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늘 밤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아시아 바다의 판도를 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고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일주일 뒤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전체 관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비공식 만찬이었어요. 도쿄 아카사카의 한 료칸. 다다미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방에 1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사케 잔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건은 사실상 동결되었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의회의 견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모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은 아시아 최강입니다. 이 질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핵잠을 갖는 건 아시아 해양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세가와도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참여해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워싱턴 분위기 전해드리죠. 한국 대사관이 의회 쪽으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열립니다. 우리가 먼저 다 잠갔거든요.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사케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입안에 따뜻한 것이 퍼졌습니다.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영원히 설계도 안에 갇혀 있을 거라고. 미국이라는 자물쇠를 우리가 쥐고 있는 한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 28년간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말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 한 장짜리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타나카 유키 주임 연구원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타나카는 제 밑에서 일하는 38세의 분석관이에요. 감정보다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이기도 했어요.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측 동향 분석 이상 징후. 타나카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쿠로다 참사관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한국 측 반응이 이상합니다. 뭐가? 타나카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미국 협상팀 방문이 무기한 연기되었는데 한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재촉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외교 채널에서도, 언론에서도,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다급해하는 기색이 일절 없어요. 저는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허세겠지. 속으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야. 겉으로 태연한 척하는 거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타나카가 화면을 한 장 더 넘겼어요. 프랑스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순방국 목록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아시아 순방. 일본은 빠져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왜 한국을 가지? 타나카가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어요. 참사관님, 혹시 오커스 기억하십니까? 오커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안보 동맹. 그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호주와 맺었던 수십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됐으니까요. 프랑스가 한국한테 접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설령 프랑스가 뭔가를 제안한다고 해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한미 원자력 협정이 살아있는 한 한국은 미국 동의 없이는 핵연료를 만질 수 없어. 타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타나카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비가 올 것 같은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프랑스라. 프랑스가 한국에 무엇을 줄 수 있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미국이 잡고 있는 고삐를 프랑스가 풀 수는 없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정문을 틀어막고 있는 동안 뒷문이 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니, 뒷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향에서 벽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도쿄까지 들려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프랑스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확정된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타나카가 가져온 외신 한 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프랑스가 왜 하필 지금 한국을 가는가? 저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 뭘 줄 수 있겠어. 오커스에서 쫓겨난 나라가. 하지만 확인은 해야 했어요. 와타나베 부장관보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순방건 추적이 필요합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에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무서운 겁니다. 화가 나도 불안해도 표정이 변하지 않아요. 프랑스 쪽 의도를 파악해라. 파리 라인을 가동하고. 저는 외무성 유럽국 라인을 통해 파리 주재 무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시에 타나카에게 프랑스의 최근 방산 수출 동향을 분석하라고 지시했어요. 타나카의 분석이 올라왔습니다. 읽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것이 흘렀어요. 프랑스는 오커스 이후 아시아 태평양 방산 시장에서 발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호주와의 수십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미국과 영국이 뒤에서 짜고 호주를 가로챈 겁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할 정도였으니까요. 외교에서 대사 소환은 전쟁 직전에나 하는 행위입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프랑스는 복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 중심 질서에 균열을 낼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타나카의 보고서 마지막 줄이 제 눈에 꽂혔습니다. 프랑스가 찾는 파트너의 조건 원정 강국이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 나라. 이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는 현재 한국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설마 프랑스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넘기겠다고?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소리내어 말해야 확신이 되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가 뭘 준다고 해도 미국이 막는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잖아. 미국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하세가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세가와, 프랑스가 한국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워싱턴 쪽에서 감지되는 게 있나? 전화 너머에서 하세가와의 코웃음이 들렸습니다. 프랑스요? 오커스에서 쫓겨난 패배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겉멋만 든 나라가 허세 부리는 거겠죠. 한국도 한국이에요. 미국한테 안 된다고 매번 찍혔으면서 프랑스 같은데 매달리겠습니까? 자존심도 없는 거죠. 하세가와의 말이 거칠었지만 솔직히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으려 발버둥 치는 것이고 한국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타나카의 보고서 마지막 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는 현재 한국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이 미국 협상팀 방문 연기에 전혀 다급해하지 않는다는 것. 허세라고 치부했지만 만약 허세가 아니라면, 한국이 다급해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답이 프랑스라면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업무로 돌아갔어요. 2주 뒤 프랑스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뉴스를 틀어놓고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서울의 어딘가에 내리고 있었어요. 환영 행사가 이어지고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의전 행사는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양국 정상이 악수를 하고 만찬이 이어지고, 여기까지는 보통의 정상 외교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한불 정상회담이 열렸고 회담이 끝난 직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사무실 스크린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에너지와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길을 지지한다. 핵연료의 생산부터 재처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투명하고 안정적인 협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정 국가의 독점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안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 전주기.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전주기라는 말의 무게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핵연료의 일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라늄을 캐서 농축하고 연료봉으로 만들어서 원자로에 넣고 다 쓴 연료를 다시 살려내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농축, 재처리. 이 두 단어는 미국이 한국에 50년 넘게 금지해온 영역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않았던 그 영역을 프랑스가 열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말한 특정 국가, 그 특정 국가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미국입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독점을 정면으로 깬 겁니다. 미국이 50년간 잠가놓은 자물쇠를 프랑스가 다른 열쇠로 열어버린 거예요. 저는 스크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30초쯤 지나서 전화가 울렸어요. 와타나베 부장관보였습니다. 쿠로다, 지금 봤나? 네, 즉시 올라와. 3층 회의실에 다시 모였을 때 분위기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달 전에는 사케를 마시며 웃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 사람의 표정이 변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다. 와타나베 부장관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하지만 28년간 이 사람 밑에서 일한 저는 알아챘어요. 프랑스가 한국의 핵연료 전주기 협력을 제안했다. 농축, 재처리 포함이다. 양해각서 초안을 직접 들고 왔다. 회의실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모리가 탁자를 내리쳤어요. 전주기라고? 재처리까지?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공식 채널에서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프랑스를 제지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프랑스는 독립주권국이고 한불간 협력은 양자 외교 사안이다. 미국이 직접 나서서 막기 어려워.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자물쇠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막고 있으니 한국은 꼼짝 못한다고. 그런데 한국은 미국 문을 계속 두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 아예 새로운 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세가와에게서 워싱턴 상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사전 협의 없이 움직인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공식 항의는 하지 않고 있어요. 오커스 때 프랑스 뒤통수를 친 약점이 있으니 강하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커스의 부메랑이었습니다. 미국이 프랑스를 배신한 그 사건이 지금 한국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저를 봤습니다. 쿠로다, 프랑스 잠수함 기술 수준을 브리핑해라. 저는 일어서서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미리 분석해 둔 게 있었어요. 프랑스가 움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거든요. 프랑스의 최신형 핵추진 잠수함은 쉬프랑급입니다. 배수량 약 4,700톤, 승조원 단 65명,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농축도는 20% 미만입니다. 모리가 끼어들었어요. 20% 미만이면 미국 잠수함의 93% 농축이랑 비교도 안 되잖아.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성능은 떨어집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은 한번 연료를 넣으면 33년간 교체가 필요 없지만 프랑스식은 10년에서 15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모리가 픽 웃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삼류 기술 가져가는 건데.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핵심은 잠수함의 성능이 아니었거든요. 모리 부장, 핵심은 잠수함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프랑스가 제안한 것은 잠수함 몇 척을 파는 거래가 아닙니다. 해견료 전주기 협력입니다.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한국은 해견료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의 자물쇠로 한국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이 해견료를 자체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안 주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다른 루트를 열어주면 미국의 자물쇠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의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긴장할 때 나오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쉬프랑급의 배수량 4,700톤은 한국이 그동안 설계해온 핵추진 잠수함의 5,000톤급과 거의 같은 체급입니다. 가격은 한 척당 약 2조 6천억 원. 미국 버지니아급의 절반입니다. 모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승조원 65명.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원을 최소화한 설계입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0.7명대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적은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 한국 해군에 맞춤 설계한 것 같은 사양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아까까지 삼류 기술이라고 비웃던 모리도 입을 다물었어요.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문을 지키는 동안 뒷문이 열린 거군. 그 말이 제가 며칠 전 머릿속으로 한 생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하세가와, 워싱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하세가와의 목소리가 화상 스크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에 자신감이 줄어 있었어요. 프랑스를 직접 맡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를 통해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 소지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에서 기술을 받더라도 미국산 원자력, 장비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국 법에 저촉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라.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프랑스가 독자 기술 루트를 제공하면 미국 법이 닿지 않는 영역이 생깁니다.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타나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사관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한불 정상회담 이틀 뒤 실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가 서명했어요. 오라노? 해견료의 처음부터 끝까지 캐고 만들고 재활용하는 전 과정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이에요. 프랑스 정부가 소유한 국영기업입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프랑스는 장난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서류를 들고 왔고 정부 산하 핵심 기업을 붙여서 실무 계약까지 체결한 겁니다. 이건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실행 계획이었어요. 타나카. 네. 한국이 미국 협상팀 연기에 다급해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였어. 타나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플랜 B가 있었던 겁니다. 그 밤, 저는 사무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소파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로비하고 서한을 만들고 의원을 움직이고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막힌 문 앞에서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벽 자체를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바로 눌러버렸어요. 28년간의 확신이 하루 만에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타나카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참사관님, 요청하신 한국조선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사실 이 보고서는 프랑스건 이전에 요청한 거였어요. 한국이 해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적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확인하면 되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먼저 펼쳤어요. 결론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타나카가 제 맞은편에 앉아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먼저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산업의 현재 수주 잔량은 47조 원입니다. 47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건 세계 1위 규모입니다. 중국보다 많고 일본의 4배입니다. 상선 이야기잖아. 군함은 다르다. 네. 그래서 군함 쪽도 따로 분석했습니다. 타나카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은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을 자체 설계하고 자체 건조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이라고 합니다. 잠수함을 독자 설계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8개국뿐입니다. 한국은 그 8개국 중 하나예요. 그래도 해추지는 차원이 다르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타나카가 한 장의 비교표를 꺼냈어요. 잠수함 건조 기간입니다. 한국은 동급 잠수함을 14개월 만에 건조합니다. 14개월? 네. 일본은 같은 급의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38개월이 걸립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14개월 대 38개월. 한국이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잠수함 한 척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맞는 건가? 3번 확인했습니다. 국제조선 통계 데이터베이스, 영국 로이드 성급 자료, 미 해군연구소 보고서, 3곳에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내려다봤어요.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부품 국산화율도 보시겠습니까? 말해봐. 한국 잠수함의 부품 국산화율은 92%입니다. 92%. 거의 전부를 자기 손으로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원자로 기술만 얹어지면 해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타나카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어요. 캐나다 잠수함 입찰건입니다. 캐나다가 차기 잠수함 8척을 새로 도입합니다. 사업 규모가 약 45조 원이에요. 최종 후보가 두 나라로 좁혀졌습니다. 어디?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그 순간 모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일한테 도면 받아서 조립하던 나라가 그 나라가 지금 일본과 같은 링 위에서 겨루고 있다는 겁니다. 참사관님. 타나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국 조선 기술은 우리가 생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들고 와타나베 부장관보에게 갔습니다. 모리도 불렸어요. 회의실에서 타나카가 같은 브리핑을 반복했습니다. 모리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상선 짓는 거랑 군함 짓는 건 다릅니다. 조선소가 크다고 잠수함 기술이 높은 게 아니에요. 잠수함은 소음 제어, 탐지 회피, 수중 전투 체계가 핵심입니다. 한국이 그런 게 있습니까? 타나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도산 안창호급의 수중 소음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는 독일 최신형과 동급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체계는 이미 국산화했습니다. 모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해추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야. 재래식 잠수함 몇 척 만들었다고 핵잠을 만드는 건 자전거 탈 줄 안다고 비행기를 조종하겠다는 소리랑 같아. 모리 부장님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타나카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오토바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지금은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KF-21 보라매를 아시겠죠? 전투기를 자체 설계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모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주먹이 탁자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쿠로다. 네. 28년간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온 우리의 판단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이 저를 관통했어요. 와타나베 부장관보는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을 이렇게 에둘러 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 부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파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쪽에 오래된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면서 가져온 것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구해군성 출신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 방위청으로 자리를 옮겨서 해상방위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정년까지 조용히 근무하고 은퇴한 사람이에요.
큰 직책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건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커버가 벗겨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필기가 빼곡했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메모였어요. 해상 초계 일정, 회의 내용, 예상 관련 숫자들. 수십 년 전의 메모라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첩 중간쯤에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었습니다. 한국울산에 조선소가 건설된다는 기사였어요. 그리고 그 스크랩 옆에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빠르다. 주의해야 한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아버지의 필체를 30년 만에 다시 본 겁니다. 각지고 단정한 글씨. 연필로 쓴 것이라 흐릿해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느꼈던 겁니다. 40년도 더 전에. 그때 한국에는 변변한 조선소가 없었어요. 허허벌판 위에 첫삽을 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허허벌판을 보면서 이 나라는 빠르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아들인 저는 28년간 그 나라를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수첩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밤 11시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자세를 바로 했어요. 오오시마 코이치, 젠 해상망료장. 해상자위대 수장을 역임한 분이에요. 저에게는 은사 같은 존재입니다. 관저에 들어오기 전 방위성에서 일할 때 이분 밑에서 5년간 일했어요. 여보세요. 신이치, 나다. 안 자고 있었구나. 오오시마 젠 망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전화를 한 시각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분은 밤 9시 이후에 전화하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거제에 다녀왔다. 거제요? 한국 거제도. 조선소를 봤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해상자위대 수장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신이치, 우리가 틀렸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직접 가봐라. 전화로는 설명이 안 된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규모다. 내가 해상자위대에서 40년간 봐온 것과 차원이 다르다. 오오시마 젠망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어요. 이분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거제에서 뭘 보신 겁니까? 도크 8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선체 블록이 밀리미터 단위로 조립되고 있었다. 한국 기술자들의 속도가 믿기지 않았어. 그리고 잠수함 라인을 봤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이치, 그 사람들은 잠수함을 14개월 만에 만든다. 우리는 38개월이야. 3배 가까이 느리다. 독일한테 도면받아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독일보다 앞서 있어. 캐나다 입찰에서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의 경쟁 상대야.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타나카의 보고서에서 본 숫자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한국 발목을 잡는 동안 한국은 우리를 뛰어넘고 있었던 거다. 정신 차려라, 신이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수첩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빠르다. 40년 전 아버지가 남긴 경고. 오늘 밤 은사가 다시 한 경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8년간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한국은 관리 대상이라고, 미국 목줄만 잡으면 된다고, 독일 도면이나 조립하는 나라라고.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빗줄기에 번져 흐릿해졌어요. 한 달 전 이 창밖을 보며 느꼈던 승리감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나쁜 소식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타나카가 매일 아침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그때마다 제 세계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입찰 기술평가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정보가 왔습니다. 모리가 이를 갈았어요. 기술이 아니라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한국은 항상 그 수법이지. 싸구려로 시장을 뺏는 거야. 하지만 타나카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지만 기술평가 항목에서도 한국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 속도와 납기 준수율에서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어요. 캐나다뿐이 아니었어요. 사우디가 한국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도 한국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필리핀까지. 글로벌 잠수함 시장의 규모는 약 78조 원입니다. 그 시장에서 한국의 이름이 어디서든 거론되기 시작한 거예요.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긴급회의를 또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 달 전 사케를 마시던 그 회의실인데 공기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세가와가 워싱턴에서 보고했어요. 미국 쪽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막기보다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와타나베 부장관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미국 해군이 군함 한 척 만드는데 2년이 걸립니다. 중국은 같은 시간에 8척 넘게 찍어내고 있어요. 이 격차를 메우려면 미국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조선소의 건조 역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펜타곤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잠 기술을 넘기는 대신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하는 패키지 딜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한국을 막을 게 아니라 끌어안아야 한다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회의실에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한국을 막아라고 로비한 것이 미국에게 한국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준 셈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조선 역량을 강조하면서 경고한 것이 역으로 미국이 한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잡은 게 아니라 우리가 쥐를 잡으려다 소를 풀어준 꼴이었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탁자를 내리쳤어요. 이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한 거야? 28년간 뭘 한 거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 로비하고 서한 만들고 협상팀 맡고 그래서 뭘 얻었어? 한국은 프랑스를 찾아냈고 미국은 한국을 끌어안으려 하고 캐나다는 한국한테 줄을 서고 있어. 우리만 제자리잖아. 와타나베 부장관보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모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평소에 거친 어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잠수함 건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38개월을 14개월로 줄이겠다고? 어떻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세가와가 화면 너머에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 가지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프랑스 카드가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 오히려 한국에 빨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겼습니다. 한국이 프랑스 쪽으로 가버리면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핵잠수함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거든요. 우리가 만든 견제가 역효과를 낸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프랑스라는 창문이 열린 순간 미국이라는 문도 다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양손에 카드를 한 장씩 쥐게 되었어요. 오른손에는 미국 카드, 왼손에는 프랑스 카드. 두 카드가 서로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한국은 미국 한 곳만 바라보며 문을 두드렸어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거절하면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랑스라는 대안이 생긴 순간 미국도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만들어준 건 역설적으로 우리 일본이었어요. 오커스로 프랑스를 배신한 건 미국과 영국이지만 프랑스가 복수의 파트너로 한국을 택한 건 한국의 조선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그 조선 기술을 세계에 각인시킨 건 우리가 캐나다 입찰에서 경쟁하면서 한국을 경쟁 상대로 올려놓은 결과이기도 해요.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 한 모든 행위가 결과적으로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타나카와 마주쳤어요. 참사관님. 타나카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보고서를 작성한 모양이에요. 뭔가? 사우디, 폴란드, 필리핀까지 합치면 한국이 진출 가능한 잠수함 시장 규모가 78조 원을 넘습니다. 이 시장에서 프랑스는 체급이 안 맞고 독일은 한국에 밀리기 시작했고 우리 일본은 자국 물량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결론이 뭔가? 타나카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는 동안 한국은 우리가 들어갈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나라는 빠르다. 그 글씨가 흐릿한 연필 자국으로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인다고 인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28년간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인정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거제도에서 끝나게 됩니다. 은퇴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그로부터 석 달 뒤였습니다. 28년간 앉았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책상 위 물건을 상자에 넣고 서랍을 비우고 마지막으로 명함을 한 장 들여다봤습니다.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참사관 쿠로다 시니치. 이 직함이 더 이상 제 이름 앞에 붙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아버지의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집이 아니라 늘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요. 은퇴하고 일주일 뒤 저는 하네다 공항에 있었습니다. 행선지는 부산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에게도, 모리에게도, 하세가와에게도, 타나카에게만 한마디 했어요. 며칠 한국에 다녀온다고. 타나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참사관님이 직접 가십니까? 은퇴했으니 이제 참사관이 아니야. 그래도 왜 갑자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오시마 선배가 그랬어. 직접 가봐라. 전화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28년간 보고서로만 판단해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내 눈으로 보고 싶다. 타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쿄의 건조한 공기와 다르게 바다, 냄새가 섞인 축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거제도로 향하는 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남해안이 펼쳐졌어요. 거제대교를 건너는 순간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바다가 짙은 남색이었어요. 이 바다 아래를 헤추진 잠수함이 누비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조선소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거제도에 접어든 지 2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크레인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2개, 3개, 4개. 시야에 들어오는 크레인의 수를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수십 개의 크레인이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늘의 절반을 철골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소리가 먼저 몸을 때렸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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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금속이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크레인이 강철 블록을 옮기는 기계음. 수천 명의 인원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소음이 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발바닥으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냄새도 달랐어요. 쇳물이 녹는 냄새, 페인트 냄새, 바다 짠내, 기름 냄새. 이 모든 것이 뒤섞인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조선소의 일반 견학 코스였어요. 전직 관료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광객으로 갔어요. 전망대에서 조선소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도크가 8개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도크 하나의 크기가 축구장 서너 개를 합친 것보다 컸어요. 그 안에서 선체 블록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초대형 크레인이 수백 톤짜리 철골 구조물을 들어올려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 것이 보였어요.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저 먼 전망대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하나의 도크에서 LNG, 운반선이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고, 옆 도크에서는 컨테이너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어요. 그 너머에서는 군함으로 보이는 회색 선체가 블록 조립 중이었습니다. 8개의 도크가 동시에 각각 다른 선박을 쉬지 않고. 오오시마 선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로는 설명이 안 된다. 맞았어요. 숫자로는 이 규모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47조 원 수주 잔량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철과 불꽃으로 구현되고 있었어요. 전망대 난간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모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일한테 도면 받아서 조립하던 나라. 하세가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놈들이 핵잠을 갖겠다고? 와타나베 부장관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 그리고 28년간 제가 써온 보고서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핵잠 사업 사실상 좌초. 한국은 관리 대상. 미국 목줄만 잡으면 끝. 전부 틀렸습니다. 눈앞에 이 조선소를 만든 사람들은 목줄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문이 닫히면 벽을 뚫고 벽이 막히면 산을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망대 옆에 안내판이 있었어요. 조선소의 역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조선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허허벌판이었다고. 기술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외국에서 도면을 사다가 따라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아버지의 수첩이 떠올랐어요. 40년도 더 전에 아버지가 이 조선소의 시작을 신문에서 보고 적은 메모. 이 나라는 빠르다. 주의해야 한다. 아버지는 허벌판을 보면서 미래를 본 겁니다. 저는 28년간 현재만 보면서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전망대에서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도크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어가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압도적인 규모의 작업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크 안쪽에 잠수함 선체 블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선형의 검은 외피가 햇빛을 받아 무광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크기는 제가 알고 있는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의 블록이었습니다. 14개월. 이 블록들이 조립되어 하나의 잠수함이 바다에 뜨기까지 걸리는 시간. 일본의 3분의 1점. 여기에 프랑스의 원자로 기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세계 1위 조선 기술 위에 핵추진이라는 심장이 얹어지는 겁니다. 독일에서 도면을 받아 시작한 나라가 40년 만에 그 독일을 넘어섰어요. 캐나다 입찰에서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은 부품의 70% 이상을 한국 안에서 만들고 세 번째쯤 되면 90%를 자기 손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전망대를 내려왔습니다. 조선소 정문 앞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거제도 앞바다가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 건너편에 일본이 있어요. 제가 28년간 지키려 했던 나라. 그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한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틀렸어요. 남의 발목을 잡는 동안 우리 다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14개월 만에 잠수함을 만드는 동안 우리는 38개월을 쓰면서도 그 사실을 직시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프랑스에서 새로운 문을 찾는 동안 우리는 미국에 로비하느라 우리 자신을 키울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어요. 바다 바람에 낡은 페이지가 펄럭였습니다. 이 나라는 빠르다. 주의해야 한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이 아니라 한국을 보지 못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은퇴했지만 와타나베 부장관보를 만나러 갔어요. 관저 근처의 찻집이었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는 여전히 현직이었어요. 아직도 한국 핵잠건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나왔어요. 녹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거제에 다녀왔다면서? 소식이 빠르군요. 타나카한테 들었나 봅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어떻던가? 저는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녹차 표면에 잔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 관저 회의실에서 속보를 보던 그날 밤에도 찻잔에 잔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그때와 지금, 같은 녹차인데 마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장관보님, 우리가 틀렸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뭐가 틀렸다는 거지? 한국을 막는 것이 일본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8년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닙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도자기가 탁자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찻집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남의 발목을 잡는 동안 우리 다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워싱턴에 로비하고 서한을 만드는데 쏟은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 조선소를 키우는 데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8개월 걸리는 건조 기간을 줄이는데 집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제에서 봤습니다. 도크 8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천 명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4개월 만에 잠수함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곳에 프랑스 원자로 기술이 얹어지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니, 이미 막을 수 없습니다. 와타나베 부장관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문이 잠기면 벽을 뚫는 나라였습니다. 6번 문을 닫았더니 프랑스라는 창문을 찾아냈고 그 창문이 오히려 닫혔던 문까지 다시 열어버렸습니다. 50년간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문이 아니라 벽을 뚫고 있었던 겁니다. 찻집 밖으로 도쿄의 저녁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관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8년간 제가 드나들던 건물.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쿠로다. 자네는 은퇴했으니 할 수 있는 말이겠지. 쓴웃음이었어요. 현직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한국이 옳았다고, 우리가 틀렸다고. 그런 말을 관저에서 하면 내일 자리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한 뒤에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두겠다. 와타나베 부장관보가 찻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자네 아버지 수첩에 적혀 있었다면서? 이 나라는 빠르다고. 네. 자네 아버지는 현명한 분이셨어. 40년 전에 본 거잖아. 우리는 28년이 걸렸고, 그리고 와타나베 부장관 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값을 계산대에 놓고 문 앞에서 멈추었어요. 등을 보인 채로 말했습니다. 쿠로다. 나는 현직이니까 한국을 막는 일을 계속할 거야. 그게 내 직무니까. 하지만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거제 조선소 사진은 나도 봤다. 잠이 안 오더군. 그 말을 남기고 찻집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찻집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와타나베 부장관보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모리도, 하세가와도 어쩌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이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목줄로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도쿄만이 보였습니다. 밤바다 위에 화물선의 불빛이 떠 있었어요. 저 배들 중 상당수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것일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펼쳤어요. 이 나라는 빠르다. 그 옆에 제가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28년간 한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 일본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워싱턴에 로비하고 미국 의원에게 서한을 쓰게 만들고 해견료 공급을 막고 협상팀 방문을 지연시켰습니다. 6번의 문 닫기에 뒤에서 함께 밀었어요. 그리고 전부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문이 잠길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미국이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스스로를 키웠습니다. 선체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올렸고 전투 체계를 국산화했고 추진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심장만 빼고 몸 전체를 완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심장을 들고 왔을 때 바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한국이 매번 포기했더라면, 미국이 거절할 때마다 설계도를 접었더라면 프랑스가 왔을 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50년간 묵묵히 쌓아온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두 손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도면 한 장 받아 조립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가 줄 서는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을 잠갔더니 벽을 뚫었고 벽을 막았더니 산을 넘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 양손에 카드를 한 장씩 쥐고 서 있어요. 오른손에 미국, 왼손에 프랑스. 대안이 없던 나라가 대안을 만들어냈고 대안이 생기자 원래 닫혔던 문까지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막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28년간.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막힌 문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길을 만들어낸 나라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라를 막으려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수첩을 덮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면 돌아가고 막히면 다른 길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길을 직접 만드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내락관방에서 28년간 한국을 막으려 했던 쿠로다 시니치의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막힌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길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